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위생사 합격의 길. 위생사 강의 진행 18년차.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전문 강의. 열림위생사 실전 모의고사 제1판. 대표저자 3인. 가장 진화된 최신 위생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위생사 식품위생 모의고사를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올해 44회 위생사 시험 준비를 위해서 모였는데요. 우리 이 위생사는 지금 여기 모의고사는 5회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5회 모의고사를 하나씩 진행해 나갈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모의고사반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고 와서 들어주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 되게 정말 반드시 공부해야 될 핵심 이론을 딱 정리해 드렸거든요. 반드시 봐야 될 거. 이 정도는 보고, 이론도 전체를 못 보더라도 이 정도는 보고 시험을 보시라고 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상 시험 문제, 한 번 이상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로만 이론을 정리해 놨으니까요. 그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정도는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식품위생을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 식품위생은요, 필기 2교시 있는데요. 그 필기 2교시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은 4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나와 있는 그 출제 영역을 보면 총 7가지 영역인데요. 나오는 빈도수를 보시면 거의 뭐냐면 식중독이 제일 중요해요. 항상 매해 식중독이 가장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요. 비율은 항상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아예 틀려지지 않고 여기만 조금 달라졌는데 거의 비율은 요 정도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썹에서 계속적으로 2문제, GMO하고 방사선 조사에서는 1문제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GMO가 나오면 방사선 조사가 안 나오고 방사선 조사가 나오면 GMO가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4문제, 그 다음에 기생충 2문제, 감염병 6문제인데, 여러분,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경고 감염병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3문제가 아니라 경고 감염병이 4문제, 인수 공통 감염병이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식중독은 우리가 세균성, 화학성, 바이러스성, 그 다음에 자연독, 곰팡이독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매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세균성이 좀 많이 나오면 화학성이 좀 줄어든다든지, 화학성이 좀 늘어나면 다른 곳이 좀 줄어든다든지 해서 이렇게 조절해서 항상 문항은 그 내에서 조절이 돼서 한 15문항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다음으로 중요한 파트가 바로 뭐냐면 식품과 미생물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미생물, 그 다음에 우리가 분변오염 지표균, 그 다음에 살균 소독법, 보존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식중독 다음으로 단독으로 많이 나오는 파트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식품위생의 개요는요, 공부할 게 의외로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근데 그 내에서 항상 2문제는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두시면 되는데, 유해 요인,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구분하는 그 문제랑요, 그 식품위생의 정의,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독성 시험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웬만한 문제는 손쉽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식품위생은 필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요, 실기도 있죠. 자, 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실기는 3교시에 3과목을 같이 봐요. 환경위생, 그리고 식품위생, 곤충, 위생곤충 이렇게 3과목이 합쳐져서 40문항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식품위생은 14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섞여 나오지 않아요. 과목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 문제는 15번부터 28번까지 해서 15번부터 28번까지는 식품위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번부터 14번까지는 환경위생이고요. 그 다음에 29번부터 40번까지는 곤충위생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딱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나오는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요, 식품 취급 및 시설의 위생 파트에서는 3문항, 그 다음에 살균 소독법에서도 한 3문항,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도 제일 많은 게 4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식중독, 세균. 근데 여러분, 이 식중독, 세균이잖아요. 근데
식중독 세균인데 식중독균에 대해서는 세 문항이 나오고요. 화학성 및 나머지 기타에서 간혹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생충에 대한 거 2문항, 그 다음에 경구, 인수공통감염병 2문항이잖아요. 그래서 경구감염병에서 1문항, 인수공통감염병에서 1문항, 이렇게 해서 총 14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긴 거의 골고루 출제가 되는 편이죠. 그래서 어디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골고루 다 공부해 두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총 이렇게 식품위생에서 공부해야 될 것만 54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파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필기 같은 경우는 중요한 파트, 그 파트를 조금 더 강조해서 공부를 좀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실기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그 경향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런 유사한 문제로 또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같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분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모의고사들 기본적으로 다 우리 실제 나오는 시험 문제 경향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집어넣어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도 비슷해요. 순서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문항수도 비슷하게 그렇게 출제 비율에 맞춰서 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도 이게 막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역별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식중독 다음에는, 그러니까 식품과 미생물 다음에 식중독 나오고, 식중독 문제 다음에는 감염병 나오고, 감염병 다음에는 기생충 나오고, 이런 식으로 거의 순서대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들어가야 될 텐데요. 여러분 책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1회 모의고사 2교시 식품위생학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61페이지 제1회 식품위생학 문제부터 보시면요. 36번 문제 보면은 다음 중 비가열 살균법은, 우리 위생 문제는요, 분류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비가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가열과 비가열 비교해라. 가열하고 비가열 구분하는 문제. 가열 살균법, 비가열 살균법. 이거 2021년에 비슷하게 해서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비가열 살균법 찾아라. 그럼 당연히 답은 5번이죠. 여감멸균법. 자, 오늘 나눴던 프린트. 항상 이제 수업 우리가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진도를 좀 빨리 나가기 위해서 참고 자료 프린트가 항상 나갈 텐데요.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감멸균법 외에도 우리가 이제 자외선 조사나 방사선 조사나 화학적 소독제를 이용한 조사, 살균법들이 있죠. 그때 이제 시험 문제 실제로는 보기가 자외선 조사가 나왔었는데요. 말 그대로 열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비가열 살균 소독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가열, 비가열 나누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물리적, 화학적, 이렇게요. 물리적인 소독 방법 찾아라, 화학적인 소독 방법 찾아라. 이거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보기에 있는 것들은 다 물리적인 살균 소독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6번의 답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7번 보면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 중 효모에 속하는 거. 자, 이거 이제 이게 2020년에는요, 미생물 중에 곰팡이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2020년에는요, 곰팡이 찾으라는 문제가 나왔고, 미생물 중에 2021년에는 세균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효모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효모에 해당하는 거 그랬죠? 답은 2번입니다. 캔디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기본 문제인데 너무 흔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미생물을 세균, 효모, 곰팡이로 분류할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은 곰팡이도 나오고 한 번은 세균도 나오고 했으니까 효모가 이제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효모에 대한 거 문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1번에 보면 푸사리움 속이잖아요. 이건 곰팡이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3번에는 슈도모나스 세균이고요. 뮤코 곰팡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프로테우스 세균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미생물의 이름을 보고 이게 세균인지 곰팡이인지 아니면 효모인지를 분류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오늘 나누려던 참고자료 1페이지 보면 37번에 효모, 대표적인 효모들 이름 적어놨죠. 근데 여러분 보기가 캔디다보다는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요. 사카로미세스 속이요. 그 효모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나와있는 사카로미세스 있죠? 그게 보기로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아마 답으로 나오면 사카로미세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모, 세균, 곰팡이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7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8번 식품으로 인한 건강에 장애를 일으키는 내인성 유해 요인은 여러분 이게 유해 요인이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거 분류하는 문제야. 그래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분류하는 문제는요. 되게 고전적인 문제인데 여전히 나오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020년에는 외인성 물어봤고요. 2021년에는 유기성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 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내인성이죠. 자, 그래서 내인성 유해 요인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인성은요.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독소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품 자체에 해당하는 거 자체 들어있는 독소 그러면 1번이죠. 시암배당체. 자, 그러면 시암배당체의 대표 중에 청매, 덜 익은 매실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이죠. 그래서 이거 원래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성분이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2번 보세요. 방사성 물질 오염된 거죠. 외인성이요. 아크릴 아마이드 중간에 생성이 되는 유기성이고요. 그다음 기생충 이것도 오염이 되는 거죠.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외인성. 그 다음에 니트로사민은 유기성에 해당이 됩니다.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이었죠. 자, 그럼 38번의 답은 1번인데 다른 내인성들도 봐야죠. 맨날 답이 시암배당체로 나오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 1페이지에 보면은 내인성 유해 요인에 원래 식품이 갖고 있는 고유 성분, 식물성 자연독들, 동물성 자연독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이 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식물성 자연독, 독버섯의 독성분, 감자의 싹이 난 데에 들어있는 솔라닌, 시암배당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물성 자연독, 보고독, 조개독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생리작용 성분들 중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럼 그 생리작용 성분 중에 뭐가 보기로 잘 나오냐면요. 식이성 알레르겐이요. 여러분 우리 왜 토마토 먹고 복숭아 먹고 우유를 먹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원래부터 식품에 들어있어요. 그런 식이성 알레르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거기 표현 중에 안 나온 것 중에 시험 문제 보기로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예번전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식물성 알칼로이드라는 표현이 시험 문제 보기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식물성 이 알칼로이드도 자연독이에요. 식물성 자연독. 자, 그래서 식물성 알칼로이드 얘도 식물성 자연독으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식물성 알칼로이드의 대표가 뭔지 아세요? 아까 좀 전에 나와 있는 독버섯에 들어있는 무스카린이죠, 무스카린. 그 무스카린 같은 애가 가장 대표적인 식물성 알칼로이드 성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분류하는 문제. 그래서 은근히 여러분 다 분류하는 거죠. 36번, 37번, 38번 다 분류 문제거든요. 분류 문제가 정말 흔하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8번의 답이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9번. 사람이 일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은 하루 섭취량, 즉 일일 섭취 허용량. 이거 그럼 약자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용어 물어보는 거 은근히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일 섭취 허용량을 의미하는 것은 요것도 몇 년 전에 나왔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일일 섭취 허용량 ADI죠.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39번의 답 4번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보기에 나와 있는 게 뭐의 약자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우리 그 식품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1번에 있는 GMP는요. 우리 오늘 나오려던 참고자료 프린트에도 있듯이 우수 제조 기준이에요. 적정 제조 기준. 그다음에 GMO,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말하죠. GMO 식품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다음에 LDOC, 반수치사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TLM 값은 우리 식품위생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죠. 이건 환경위생에서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 식품위생 쪽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나와 있는 용어가 뭐의 약자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39번에 일일 섭취 허용량 4번이었습니다. ADI. 자, 그 다음에 40번. 쌀밥에 점질물이 생기면서 쉰내가
나게 하는 변질에 관여하는 미생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쌀밥은 전분식품이잖아요. 그럼 전분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거 3번에 있는 바실러스 속이요. 그래서 40번의 답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분에서요 끈적끈적한 점질물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의 대표는 바실러스죠. 그럼 나머지들은 전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진 않아요. 자, 40번의 답 3번인데요.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 1페이지 보면요. 이 바실러스 속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게 있어요. 뭐냐면 얘는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식품 오염의 주역이라는 거. 특히 토양을 중심으로요. 그래서 토양을 중심으로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식품 오염의 주역이다. 이거 하고요. 전분, 단백질 분해력이 둘 다 뛰어나요. 그래서 쌀밥에서도 문제가 되지만요. 육류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보기에 나와 있는 것도 단독 문제로 잘 나오거든요. 슈도모나스요. 여러분 이 슈도모나스는 저온균이에요. 저온에서 식품을 부패시키는 균이다 보니까 이건 단독으로 종종 슈도모나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 중에 이 단독 문제가 종종 나오는 거 바실러스, 슈도모나스 이런 애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이 바실러스나 슈도모나스의 간단한 특징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지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40번의 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1번. 동결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강해서요. 냉동식품의 오염지표로 이용한 것. 그랬네요. 냉동식품의 분변 오염지표균 그러면은 장구균이죠. 근데 보기가 장구균 이렇게 한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장구균 이렇게 한글로도 나올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균 이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보기 중에서 장구균을 찾아야 돼요. 장구균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있죠.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 자, 여러분 엔테로 이렇게 말하면요. 엔테로가 장이에요. 그리고 뒤에 코커스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코커스가 구균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합치면 장구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41번의 답 4번인데요.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냉동식품의 오염지표가 아니라 분변오염지표균, 일반 식품의 분변오염지표균으로 활용되는 것은, 유용한 것은 그럼 그땐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식품의 분변오염지표균 하면 에스케리키아 콜라이, 대장균입니다. 자, 그래서 41번에 2번, 4번을 알아두셔야 돼요. 최근에는 그냥 분변오염 지표균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럼 몇 년 전에는 2018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냉동식품의 오염 지표균 찾는 문제. 그래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41번의 답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식품의 변질 중 변폐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떤 성분이 변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르죠? 이거 구분하는 문제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변폐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랬죠? 답은 5번 탄수화물의 변질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보세요. 단백질의 변질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4번에 있는 지방의 산화, 지방의 변질은 산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요. 지방이 변질되는 게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지방이 변질되는 거? 산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백질이 변질되면 부패, 지방이 산화되면 산패, 탄수화물이 주로 변질되면 변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단어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도 나오지만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중 부패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꼭 그 세 단어는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42번의 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3번. 식품의 초기 부패를 감별하는 방법. 그랬네요. 자, 식품의 초기 부패를 감별하는 방법, 판정하는 방법 그랬죠? 답은 당연히 2번 pH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초기 부패 판정법은요. 필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실기에서도 나와요. 그 다음에 수치가 있는 것은 수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수치가 있는 것들은 꼭 반드시 수치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1페이지 보실래요? 자, 이 초기 부패 판정법 우선 관능 검사, 일반 세균수 검사, 화학적인 검사들, 물리적인 검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관능 검사, 그다음에 일반 세균수 검사 있는데 일반 세균수는 수치가 존재하죠. 그래서 수치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 1g당 10의 7승 내지 8승일 때를 초기 부패 이렇게 판정을 하고요. 자, 화학적인 방법 휘발성 염기질소, 트리메틸아민, 히스타민, K가 pH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초기 부패를 판정할 수 있는데 이게 수치가 있잖아요. 수치들 거의 한 번씩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도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검사 있죠. 여러분 이 물리적인 검사는 화학적인 검사하고 묶어가지고 다음 중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물리적인 검사는 아니면 화학적인 검사가 아닌 것은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와서 물리적인 검사, 화학적인 검사 구분해 두시면 되는데 이 물리적인 검사에서 주로 보기로 나오는 건 누구냐? 경도예요. 거의 다른 건 안 나와요. 그래서 경도 나오면 이건 물리적인 검사 이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유지의 3패, 변패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죠. 최근에 2021년에. 그래서 유지의 3패를 측정하는 거 산가, 과산화물가, 카르보닐가, TBA가 딱 이름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때 뭐 시험 문제 보기로는 상가가 출제가 됐었지만 어떻게 됐든 유지의 3패를 측정하는 방법 4가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지표가 되는 물질 4가지. 그래서 상가, 과산화물가, 카르보닐가 그리고 TBA가를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기 부패 판정법 거기다가 추가로 유지의 3패를 측정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초기 부패 판정법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볼까요? 소독제로서 석탄산의 농도로 오른 것은 여러분 석탄산 3 내지 5% 사용을 하죠. 3 내지 5% 거기에 해당하는 거 3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 되고 그 3%에서 5% 사이면 되니까 그 중에 해당하는 답은 3번 하나 있죠. 그러면 45번의 답은, 44번의 답은 뭐 3번이긴 한데, 여러분 이거 농도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화학적 소독제는 적정 농도가 있거든요. 사용하는 적정 농도. 이 적정 농도와 관련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돼요. 작년에는 에탄올의 농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농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5번.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식중독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45번의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은요. 감염병, 경고 감염병과 비교해서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균성 식중독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경고 감염병의 문제로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 중에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죠? 1번 경고 감염병보다 잠복기가 긴 게 아니라 짧지요. 그 다음에 2번 균체의 독소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독소뿐만 아니라 균 자체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3번 2차 감염이 일어난다?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그 다음에 4번 면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방은 균 증식 억제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었죠. 그래서 옳은 거 5번이 됐느냐. 그래서 5번 빼고는 나머지가 다 틀렸죠. 그래서 오늘 나눴던 프린트에 참고자료 프린트 1페이지에 세균성 식중독과 경고 감염병 비교해 놨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이게 세균성 식중독에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경고 감염병에서 나올 때도 있어서요. 이게 두 가지 특징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출제가 되니까요.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45번의 답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6번. 이제 본격적으로 세균성 식중독의 단독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균성 식중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독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런 특징을 보이는 식중독균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47번이나 48번, 50번 같은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을 박스로 주는 거예요. 위생사 요즘에 요게 유행이거든요. 요런 형태, 박스 형태로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식중독균은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거. 46번이나 51번이죠. 근데 둘 다 이거예요. 둘 다 얘네들은 특징 주어지고 이런 특징을 보이는 식중독균을 찾으라는 문제. 그래서 얘는 아주 대표가 되는 특징만 알아도 손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려운 건 이런 형태죠. 자, 비브리오 파라이모리티쿠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있는 문제 중에 49번하고 비슷한 유형인데요. 이 중에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요. 모두 알고 있어야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식중독에 대해서, 식중독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이런 형태가 제일 어렵고요. 솔직히 이런 첫 번째나 두 번째 유형은 손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유형을 하기 위해서 얘가 그람 음성균인지 양성균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가 났을 때 꼭 그런 그람 음성, 양성, 호기성, 통성염기성 이런 게 보기로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딱 세 가지 유형으로, 단독 문제는 이런 딱 세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유형 외의 것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46번, 47번 그렇게 특징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죠. 46번 문제부터 보시면 자, 다음에 해당하는 식중독균 그랬습니다. 4도씨 냉장 온도에서 생육이 가능하고 적은 양의 균수로도 발병이 가능하고 임산부에게 신생아, 노인들에게 면역력이 이렇게 저하된 사람에게 폐혈증, 수막염, 유산 등을 일으킨다. 여러분 식중독균 중에 이런 것을 모두 만족하는 건 뭐밖에 없느냐? 리스테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스테리아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요. 자, 우선 거기에서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첫 번째, 냉장 온도. 냉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온요. 여러분 저온에서도 증식이 가능한 식중독균은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신이야 아니면 리스테리아요. 여신이야 아니면 리스테리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부터 두 개로 좁혀놓고 시작하면 돼요. 여신이야 아니면 리스테리아가 답이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에서 결정이 돼요. 적은 양의 균수로 발병 가능하다. 소량으로 발병 가능한 거는 리스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임산부에게 무슨 증상을 보인다고요? 유산. 그다음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폐혈증, 수막염의 증상을 보여요. 여러분 식중독 중에 임산부에게 유산을 일으키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리스테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만의 특징으로 잡아서 그걸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46번의 답은 1번인데요. 근데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2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또 이게 기억할 게 있어요. 이게 실기가 되려면은 그람 음성균인지 양성균인지 그 다음에 이게 아포가 있는지 없는지 편모가 어떤 편모를 갖고 있는지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리스테리아는요 그람 양성의 무아포 통성염기성 간균으로요 주모성 편모를 갖고 있고 인수공통 병원균입니다. 그럼 인수공통이라는 건요 사람, 동물 모두에게 병을 일으킨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리스테리아가요 감염형이거든요. 감염형. 여러분 리스테리아가 감염형인데 여러분 감염형들은 이렇게 공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람 음성에 웬만해선 다 통성염기성 간균이고요. 편모가 있어서 운동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감염형 중에요. 유일한 그람 양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리스테리아예요. 감염형 중 유일한 그람 양성균 리스테리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애 제가 정리해 드렸죠. 여러분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리스테리아, 여신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보통 식중독은 다량 섭취해야지 발생하는데요. 소량으로 발생하는 3인방, 대표 3인방이 있어요. 소량으로 발생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답이 3개 중에 하나입니다. 리스테리아, 캠필로박터, 그리고 장관출혈성 대장균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몇 가지 특징만 잘 알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웬만한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애, 소량으로 발생 가능한 애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볼까요? 병원성 대장균 중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상을 유발하는 것 그랬네요. 여러분 이게 장관 병원성 대장균 중에서요 병원성 대장균 중에 용혈성 요독 증후군, 출혈성 대장염의 증상을 일으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장관 출혈성 대장균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47번의 답은 4번인데 이 병원성 대장균을 좀 제가 또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잠깐 보실래요? 반드시 기억할 거. 여러분 장관 출혈성 대장균 우선 증상 기억하는 건 당연해요. 아까 어떤 증상이냐면요. 용혈성 요독 증후군 같은 독특한 증상을 보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할 거. 대표적인 균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이콜라이 5157H7. 그래서 문제 이렇게 물어봐요. 이콜라이 5157H7은 병원성 대장균 중에 어디로 분류되느냐? 이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잘 나오느냐? 얘가 생성하는 독소예요. 얘가 생성하는 독소.
독소 뭐예요? 베로톡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균 515CH7, 그 다음에 생성하는 독소 베로톡신, 그리고 증상 이거 기억하는 거 기본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아까 보니까 소량으로 발생했고요. 소량으로 발생을 했고 2차 감염,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감염이 가능해요. 되게 독특하죠? 자, 그 다음에 장관병원성 간단하게 기억해 두세요. 유유화 설사증, 어린이 유아라든지 영아, 설사증의 대표적인 원인균이고요. 그 다음에 장관 침입성 대장균, 그럼 이지라고 증상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장관 독소원성 대장균 그러면은요, 콜레라하고 증상이 비슷하고요. 여행자 설사증의 대표적인 원인균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간단하게 장관 출혈성 대장균은 단독으로 제일 잘 나오는 문제예요. 병원성 대장균 중에. 그래서 그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볼까요? 자, 이번엔 원인식품하고 연결하는 건데요. 집단급식소에서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요, 대량으로 가열조리한 다음에 실온에서 장시간 방치할 때 증식하기 쉬운 식중독의 원인균, 이렇게 물어봤죠. 동물성 원인식품이요, 식물성 식품에서는 절대 발생 안 해요. 오로지 동물성 단백질 식품. 그 다음에 이거를 대량으로 조리해야 돼요. 집에서 소량이 아니라 대량으로 조리한 다음에 실온에서 장시간 방치했을 때 발생한다 그러면요, 웰치균 식중독입니다. 그 웰치균 식중독의 원인균이 뭐냐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죠.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른 뭐 이렇게 쌀이라든지 이렇게 전분식품 같은 데,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데선 절대 발생하지 않고요. 오로지 단백질 식품에서 그다음에 대량으로 조리해서 실온에 방치했을 때 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집단급식소라든지 뭐 아니면 카페테리아 뭐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하죠. 외식 업체 같은 데서. 자, 48번 같은 경우에는 답은 5번이 되는데, 여러분 퍼프리젠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에 대한 나머지 것들도 좀 봐두셔야 돼요. 자, 오늘 나눴던 프린트 2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얘는 다른 말로 옛날에는 웰치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일명 가스궤적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피부에 이렇게 얘가 침입을 했을 때 피부에 궤절을 일으키는데 가스도 생성이 돼요. 그래서 가스궤적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가스궤적균이면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앞에 클로스트리디움이 붙으면 그람 양성의 평성혐기성 간균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클로스트리디움이 붙으면요 무조건 뭐였어요? 내열성 아포, 포자를 만들었었던 거 꼭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편모 없어요. 여러분 식중독 균 중에 편모가 없는 애가 딱 2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웰치균입니다. 그럼 여러분 편모가 없는 애가 웰치균 말고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바로 포도상구균이요. 그래서 포도상구균, 웰치균만 편모가 없고요. 나머지는 다 편모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이거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낫겠어요. 편모가 없다. 지금 했던 웰치, 그 다음에 포도상구균, 그 다음에 편모가 하나만 있다. 편모가 하나만 있는 애, 장염비브리오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거의 2개 이상인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애들은 또 이렇게 독특한 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그 내용들을 기억해 두실 필요 있어요. 자, 그다음에 최적 온도.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37도 내외가 최적이거든요. 중온균들. 근데 37도, 40도가 넘어가는 게 딱 2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웰치균입니다. 그래서 이 웰치균은 최적 발육 온도가요. 43에서 47도시고요. A형이 대표적인 식중독의 원인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적 온도가요. 높은 애가 딱 2개 있어요. 최적 온도가 높은 애가 딱 2개. 하나는 웰치, 하나는 캠필로박터예요. 캠필로박터는 42도씨입니다. 자, 그래서 최적 온도가 40도가 넘어간다라는 말이 나오면 웰치 아니면 캠필로박터가 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웰치는 43에서 47도, 캠필로박터는 42도예요. 그리고 이 2가지 빼고 거의 대부분은 37도씨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걸 기억하고 일반적인 거 그냥 뭉뚱그려서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웰치균 특징, 퍼프리젠스균의 특징들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번의 답 5번이었고요. 아, 근데 이거 특징 한 가지 안 했다.
여러분 이게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특징이 있는데요. 이 웰치균이 분류가 좀 독특하다는 거. 자, 웰치균은요, 식품 중에서 생성된 독소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장내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 독소요. 이라고 분류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중 감염 독소형에 해당하는 애 찾아라,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실제 나오기도 했어요, 최근에. 2021년에 나왔으니까 뭐 바로 작년이었네요. 자, 그래서 퍼프리젠스균, 그래서 클러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는 우리 그 흔한 감염형도 아니고 독소형도 아니고요, 감염 독소형, 중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8번의 답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9번. 비브리오 부니피커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브리오 부니피커스는요, 비브리오 폐혈증의 원인균이에요. 자, 이 비브리오 폐혈증의 원인균인 비브리오, 앞에 비브리오 붙은 애들을 보니까요, 그럼 음성이죠. 양성이 아니라 그런 음성 감균이고요. 그다음 편성이 아니라 그 흔한 통성혐기성입니다.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생육 가능한 통성혐기성균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그람 음성균들은요, 포즈 안 만들어요. 자, 그람 음성 그러면 포즈 안 만든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포즈 안 만들면 열이 어때요? 약하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요거 있잖아요. 감염형, 그람 음성들은 포즈를 만들지 않는다. 포즈 안 만들면 어때요? 열에 약하다. 열에 약하면요, 보통 60도씨 정도로 가열하면 웬만해서는 다 사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0도 가열로 사멸되지 않는다? 아니요, 사멸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브리오들은요, 대다수가 호염균이에요. 염이 있어야지 잘 생육하는 호염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49번의 답 3번이 되죠. 3번이란다. 4번이요. 죄송해요. 그래서 49번의 답 4번이죠. 호염균. 네, 맞아요. 염이 있어야지만 잘 발육하는 호염균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다 틀렸죠. 49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 잠깐 보시면 내열성 그럼 포자를 만드는 애요. 여러분, 우리 내열성 포자를 만드는 식중독균은 딱 3개밖에 없어요. 앞에 클로스트리디움이 붙어 있거나 바실러스가 붙은 애들만 가능한데, 그게 뭐가 있냐면 보툴리누스, 웰치, 그리고 세레우스, 딱 요 3인방이에요. 그래서 식중독균 중에 포자를 만드는 건 딱 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뭐라고 보면 돼요? 아, 포자를 안 만든다? 이렇게 다 묶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50번의 답, 49번의 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 50번. 잠복기가 평균 3시간 정도로 짧고 구토가 나타나며 발열 증상은 거의 없는 식중독의 원인균이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잠복기가 이렇게 짧다, 이 말 나오면 당연히 뭐 나와야 될까요? 황색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요.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면은요, 이 구토가 나타나면 발열 증상 거의 없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발열 증상이 거의 없는 애들이 바로 독소용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독소용 식중독 그러면 발열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럼 독소용 식중독 중에 평균 3시간 정도로 잠복기가 짧다 그러면 황색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 되는 거죠. 자, 포도상 구균 3번에 있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입니다. 그래서 50번의 답 3번이 되는데요. 오늘 나누려던 프린트에 황색 포도상 구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럼 구균들은요, 다 그람 양성균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구균들은 그람 양성의 포제를 만들지 않은 통성염기성 구균인데요. 아까 그랬죠. 편모 없어요. 내염성이고 건조 상태에서도 잘 견디고. 그리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황색 포도상 구균은요, 독소용으로 분류되죠.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독소를 섭취해서 발생하는데, 식품 중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가 뭐냐면 엔테로톡신이에요. 독소 이름 물어봐요. 황색 포도상 구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예요? 엔테로톡신이죠. 여러분, 이 엔테로톡신의 특징 꼭 기억해 두세요. 내열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내열성이 너무 강해서요, 일반적인 가열조리로는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열에 의해서 예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계속 끓이고 있는 떡볶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원인식품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엔테로톡신이 어느 정도 가열해야지 사멸이 가능하냐면 220에서 250도요.
220에서 250도씨 정도로 가열해야지만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가열 주류로는 엔테로톡신은 절대 파괴될 수 없다라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화농상처, 사람이 화농상처와 관련이 있다는 거. 그래서 화농상처가 있는 사람이 조리를 했는데 식중독이 발생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0번의 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1번, 다음에 해당하는 식중독균 그랬네요. 장내세균과에 속하고, 장내세균과? 오늘 나열했던 프린트 2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식중독균 중에요. 장내세균과로 분류되는 건 딱 3개밖에 없어요.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여시니아. 딱 이 3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답은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여시니아 중에 하나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람 음성의 무화포 간균으로 60도씨에서 20분 가열하면 사멸이 되고요. 주 원인 식품은 식욕, 달걀이고요. 심한 발열 증상을 일으킨다. 자, 주 원인 식품이 달걀이에요. 그 다음에 심한 발열 증상을 보인다. 그럼 이건 뭐의 특징이냐면 살모넬라만의 특징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51번의 답 1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52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죠.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식중독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식중독 문제에서 세균성이 주로 나오고요. 여러분 시험에서 바이러스 문제 있잖아요. 바이러스성 식중독 문제는 극히 드물게 나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극히 드물게. 몇 년에 한 번 출제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몇 개 집어넣어 놨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52번 문제예요. 자, 전반적인 거 알아보는 거. 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라. 1번, 사람 간 감염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해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주로 여름철에 발생한다. 여러분, 보통 우리 세균성 식중독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잖아요. 근데 겨울철이요. 1년 내내 발생하긴 하지만 주로 겨울철에. 특히 우리나라는 굴 있죠. 굴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3번, 잠복기는 하루에서 이틀이다. 이거 맞는 말인데요. 원래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할 때 잠복기가 24시간에서 48시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24시간에서 48시간이니까 하루에서 이틀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성인에게 나타나는 주증상은 구토다.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주증상은요, 설사예요. 설사. 그럼 성인은 설사잖아요. 그럼 구토는 누구의 보통 증상이냐면 어린아이들이요. 어린아이는 구토가 심하고요. 성인은 설사가 심해요. 자, 그 다음에 60도씨에서 20분간 가열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보통 우리 감염형 식중독은 가능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노로바이러스는요 85도씨에서 1분 이상이에요. 온도 엄청 높아야 돼요. 그래서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지 예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과 노로바이러스의 가열 온도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85도씨 1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52번에 제대로 된 거 3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53번. 여기서부터 이제 화학성이 나오네요. 미나마타병을 유발하는 중금속 그랬네요. 자, 미나마타 그러면 수은 중독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53번의 답은 4번인데요. 여러분, 이 유해금속에서 주로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수은 아니면 카드뮴이에요. 여러분, 카드뮴은 이타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거 골련화증.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 번은 수은이 나오고 한 번은 카드뮴이 나올 정도로 유해금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주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나마타, 답은 수은 이렇게 되는데요. 카드뮴은 이타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증상 골련화증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멜라민 수지, 요소 수지에서 용출되는 유해물질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열경화성 수지죠. 이런 열경화성 수지에서 공통적으로 용출되는 거 포름알데히드. 답은 5번이 돼요. 자, 그래서 54번의 답은 5번인데요. 이거 거꾸로도 잘 나와요. 거꾸로도 잘 나와요. 그래서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 있는 열경화성 수지 찾아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냥 대놓고 그냥 열경화성, 이 중에서 열경화성 수지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경화성 수지를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요. 그럼 열경화성 수지는 지금 거기에는 요소, 멜라민,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페놀 수지도 있습니다. 자, 열경화성 수지는 딱 3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요소, 멜라민,
페놀 수지. 자, 그 다음에 폴리염화 비닐 재질의 포장재에서 용출될 수 있는 물질은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요. 그럼 PVC에서 용출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찾으라는 게 최근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게 누구냐? 3번에 있는 프탈레이트야. 자, 그래서 오늘 나눴던 프린트에 있는데요. 2번 그 2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자, 우리 오늘 나눴던 프린트 2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런 기구나 용기 포장에서 용출될 수 있는 내분비 교란 물질을 묶어놨죠. 최근에 이 내분비 교란 물질이 은근히 여러분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있거든요. 자, PVC 같은 열가소성 수지에서 용출되는 내분비 교란 물질 프탈레이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다음에 발포성 컵라면 용기. 여러분 예전에 육개장 폭신폭신한 하얀색 용기에 담겨 있었죠. 그게 바로 발포성 용기인데요. 거기서 용출됐던 환경 호르몬 물질, 내분비 교란 물질이 있어요. 스티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요즘에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투명한 물병 되게 많이 쓰지 않아요? 애기들 우유병으로도 쓰고 젖병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물병으로도 쓰는데 여기에서는요 비스페놀 A라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 용출이 돼요. 그래서 내분비 교란 물질도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 맨날 나왔던 프탈레이트. 여러분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프탈레이트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시험 문제 아예 보기로도 출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두 번씩 이제 시험 문제 보기로 이렇게 출제가 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대놓고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스티렌이나 비스페놀 A도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묶어서 세 가지 3인방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구나 용기에서 용출될 수 있는 물질은 이렇게 정리해서 봐두시면 돼요. 열경화성 수지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포르말데히드. 근데 그거 외에서 용출되는 물질은 뭐에서 용출되느냐가 다 다르죠?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4번의 답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5번. 사용이 금지된 유해 감미료. 여러분 이게 유해 첨가물은요. 이름 잘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해 감미료 찾아라. 이거 비슷하게 해서 2020년도에 나왔어요. 2021년도에는 유해 착색료 찾아라 라는 게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명칭만 잘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유해 감미료에 해당이 되는 거 3번에 있는 둘신이죠. 오늘 우리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둘신 말고도 시클라메이트, 파라니트로올소, 톨루이딘, 페릴라르틴, 에틸렌 글리콜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다 유해 감미료로 다 사용이 금지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에 이제 봐두시면 되는데 근데 시험 문제 보기로 제일 잘 나오는 건 둘신, 시클라메이트 이런 애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 보실래요? 아우라민. 얘는 유해 착색료에 보기로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유해 착색료, 아우라민. 그 다음에 붕산은 뭘로 잘 나오냐? 유해 보존료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롱가리트도 보기 자주 출제되거든요. 유해 표백제예요. 자, 그 다음에 수단3 유해 착색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발색제인 아젤산염으로 인해서 햄 제조 시에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아젤산염 때문에 생성이 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 찾아라.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식품의 제조, 가공, 가열, 저장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56번에 답은 5번인데요. 니트로사민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니트로사민, 벤조피렌 이런 애들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발색제인 아젤산염 때문에 햄 제조 시 만들어지는 건 니트로사민. 그래서 56번의 답은 5번인데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보세요. 탄수화물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그러니까 감자 같은 애 있잖아요. 감자 같은 애를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신경독소 물질 그러면 아크릴아마이드. 그 다음에 탄 음식, 훈제 식품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 그러면 벤조피렌이에요. 다원방향적 탄화수소 대표적인 애가 벤조피렌. 그 다음에 여러분 과실주, 여러분 우리가 과일 가지고 술 담글 때 과실주 정제가 덜 된 불충분한 증류주에서 발생하는 거 메탄올이요. 근데 여러분 메탄올은요 증상도 잘 나옵니다.
이 메탄올을 먹으면요,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요, 심하면 실명까지 가요. 그 다음에 물을 염소 소독하는 과정 중에서도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자, 물을 염소 소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발암성 물질 트리할로메탄. 다 얘네들은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 시험 문제에 나왔던 애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단독으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는 봐두셔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반복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게 또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2017년도에 나왔던 문제하고 되게 비슷하게 나온 문제들이 꽤 여러 개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은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6번의 답 5번이었고요. 그 다음 57번. 내분비 결합물질로 일본의 미강류 중독 사건의 원인 물질, 답은 2번이죠. 폴리염화 비페닐, 답 2번. 여러분, 폴리염화 비페닐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이거예요. PCB. 미강류 사건의 원인 물질 그러면 PCB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약자로 안 나오고 그대로 그냥 풀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풀어서 나오면 폴리염화 비페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미강류 사건, 일본에서 있었던 미강류 사건의 원인 물질 그러면 PCB, 폴리염화 비페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인데요. 여러분 5번 봐주실래요? 다이옥신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뭐 할 때 생성돼요? 대표적인 게 쓰레기 태울 때. 그래서 쓰레기 태울 때 생성되는 내분비 교란물질 그러면 다이옥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쓰레기 얘기 나오면 다이옥신이 되죠. 자, 57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8번. 독성 물질인 리신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은, 여러분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자연독인데요. 여러분 자연독은요, 식품하고 독성분을 연결하면은요,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과 독성분 잘 연결해 두시면 돼요. 자, 나오는 문제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피마자에 함유된 독성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피마자에 함유된 독성분을 찾아라. 내지는 지금처럼 리신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은 거꾸로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요, 식품과 독성분의 연결이 옳은 거, 전체를 물어보는 거, 그 중에 옳은 거 고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분류 문제예요. 다음 중 이게 식물성이냐 동물성 자연독이냐 분류하는 문제. 근데 분류 문제 중에서 주로 나오는 건 어패류의 독성분, 동물성 자연독으로만 묶인 거 찾아라. 이런 유형이 잘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 유형. 그래서 얘가 그래서 두 번째, 얘가 가장 가능성은 낮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8번 같은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죠. 58번이나 아까 지금 문제 유형 첫 번째 거나 그런 유형. 자, 리신이 함유되어 있는 독성분 그러면 1번에 있는 피마자죠. 피마자. 자, 그래서 이렇게 식품과 독성분 연결하는 거 기본이지만 너무 잘 나오는 문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8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9번. 곰팡이가 생성한 아플라톡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여러분 곰팡이가 생성한 곰팡이 독소와 관련된 문제, 이 중에서 옳은 거 찾아라 이런 형태어 있잖아요. 제일 드물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어쩌다 한 번.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게 59번 같은 유형의 문제. 그럼 주로 나오는 거 뭐냐면요, 이거예요. 원인 곰팡이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곰팡이는, 내지는 아스파이러길러스 폴라버스가 생성하는 곰팡이 독소는,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곰팡이 누구냐? 아스파르길러스 플라버스예요. 그 다음에 얘가 생성하는 곰팡이 독소 누구냐? 아플라톡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요, 곰팡이하고요, 곰팡이 독소를 연결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많이 나오는 형태가 바로 요겁니다. 간장독, 신장독, 신경독으로 분류하는 문제. 다음 중에 신장독 찾아라, 간장독 찾아라,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그거예요. 이런 특징을 보이는 곰팡이 독소 찾아라 라는 형태가 제일 마지막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단독으로 그냥 황변미 독소 찾으라는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이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59번은 어쩌다 한 번은 나오는 거죠. 어쩌다 한 번. 자, 이 중에 옳은 거 찾아라 그랬네요. 아플라톡신은 페니실리움 속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다. 자, 이거 우리 프린트에도 있듯이, 2페이지 프린트에도 있듯이요.
아스페라길러스 플라버스가 생성하는 독소예요. 자, 그다음에 독성은 아플라톡신 M1이 가장 강하다. B1이 제일 강합니다. B1이. 그다음에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 우유가 주 오염원이다. 여러분, 우유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육류가 아니라요, 곡류가 문제가 됩니다. 전분이 풍부한, 탄수화물이 풍부한 주로 곡류에서 발생하죠. 그럼 아플라톡신은요, 곡류, 땅콩, 우유 이런 데서 주로 발생해요. 자, 그다음에 수분 활성도를 낮추면 생성을 방지할 수 있다. 여러분, 얘도 수분 활성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16%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낮춰주게 되면 생성을 좀 줄일 수 있어요. 맞는 거 4번이죠. 5번 보세요. 100도씨에서 10분 가열하면 분해된다. 택도 없습니다. 280도로 가열해야지 파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열 조리에 의해서는요, 분해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중에 옳은 거 찾아라. 4번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은 극히 드물게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잘 나와요. 원인 곰팡이 찾아라. 그 다음에 생성되는 곰팡이 독소 찾으라는 문제는 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엔 이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아플라톡신 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이렇게 이 문제도 출제했어요. 가장 강한 거 찾아라. B1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59번의 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 60번. 페니실리움 속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로 신경독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얘기했네요. 아까 분류 나온다 그랬죠? 신경독, 신장독 이렇게 분류하는 거. 자, 그래서 60번의 답 3번입니다. 파툴린. 자, 그래서 60번의 답은 3번이 되는데요. 파툴린이 되는데 신경독인 거. 1번 보세요. 에르고톡신은 맥각독이에요. 경련, 궤저 이런 증상들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는 아플라톡신 보세요. 간장독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는 시트리닌, 신장독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장독 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럼 신장의 문제를 일으키는 독소 찾아라 그러면 맨날 답은 시트리닌입니다. 시트리닌. 자, 그 다음에 푸모니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식도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60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1번. 자, 여기서부터는 감염병 문제인데요. 그럼 감염병 문제의 유형을 보시면은요, 4가지예요. 4가지. 첫 번째는 세균성 이질의 원인균은, 아니면 거꾸로 시겔라 속균에 의해서 생성하는 감염병은 되게 간단히 나오지 않아요? 원인균 찾는 문제예요. 원인균 찾는 문제가 정말 흔하게 잘 나와요. 매년 나오는 문제라 보시면 돼요. 매년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세균성 이질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라. 그럼 이거 그람 음성이냐, 양성이냐, 포자 있느냐, 편모 있느냐, 이런 게 보기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죠. 왜냐면 얘가 그람 음성인지 편모가 있는지 알아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감염병은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특징만 알면 아주 손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 문제 나와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병원체에 따라서 분류하거든요. 세균성이냐, 바이러스성이냐, 리케차성이냐. 그럼 제일 많이 나온 게,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온 건 요거예요. 바이러스성 찾으라는 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바이러스성 경구감염병은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세균성이나 리케차가 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구하고 인수공통 구분하는 문제. 근데 주로 나오는 건 요거예요. 다음 중 인수공통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경구하고요, 인수공통 막 섞어놓고 이 중에서 인수공통 하나 찾아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도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61번 볼까요? 슈겔라 디센트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구감염병은 슈겔라 그랬으니까 이질입니다. 그래서 슈겔라 속균에 의한 거 세균성 이질. 답은 5번이 되죠. 그래서 61번의 답은 5번인데요.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에 병원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최소한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구감염병하고 원인균 연결하는 연습해 두시면 돼요. 쓸 줄은 몰라도 돼요. 근데 이런 병원체 이름이 나오면 아, 이게 장티푸스의 원인균, 아, 이게 파라티푸스의 원인균이구나, 이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61번에 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62번 장티푸스의 원인균 찾아라. 여러분, 이게 2020년도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요. 이거 원인균 찾는 거 기본이죠. 자, 보기 보세요. 보기가 다 살모넬라로 시작해요. 그럼 살모넬라 중에서 장티푸스의 원인균은 살모넬라 TP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보세요.
살모넬라 파라티피는 파라티푸스의 원인균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 건 뭘까요? 1번, 2번, 5번이요.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연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 찾으라 그럴 때도 살모넬라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식중독균은 하나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분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TP가 붙어 있으면 장티푸스, 파라티피가 붙어 있으면 파라티푸스의 원인균, 그리고 나머지는 식중독의 원인균입니다. 그래서 62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3번 콜레라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콜레라균은요 앞에 비브리오 이렇게 붙죠. 그러면요 그람 음성의 통성염기성 무아포 간균이요. 근데 어떤 간균이냐면요 얘는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 콤마형 간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브리오는 다 단모성 편모입니다. 단모성 편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모성 편모를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아포를 형성하지 않으니까 열이 어때요?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3번에 옳은 거 찾아라 그랬죠? 답은 1번이죠. 단모균. 그래서 여러분 콜레라균이나 장염 비브리오균은요. 단모균, 단모성 편모를 갖고 있는 균의 형태로 답으로 주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번은 틀렸죠? 그람 음성이죠. 포자 형사 안 하죠. 편성이 아니라 통성이죠. 운동성 있죠. 편모가 있으니까 운동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63번의 답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64번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